여자가 잘못하니까 남자가 밖으로 나돌지. 다 네 잘못이다, 네 잘못. 남편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면서 무슨 며느리야.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제 얼굴 바로 앞에 서셨어요. 숨이 막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까지요. 이혼 후 얼마 뒤 저는 번역 계약 건으로 인해 일본 출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출장지 호텔에서 그리고 귀국하던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해외 의학 세미나를 간다던 시아버지께서 40대로 보이는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공항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혼녀예요. 이혼녀라고 하니까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격리를 보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집이었어요. 두 분은 제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크게 싸우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아야,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잘난 척하는 사람치고 속이 꽉 찬 사람은 못 봤다. 어릴 땐 그 말이 그냥 아버지의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저는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엔 번역 에이전시에 잠깐 다니다가 25무렵부터 프리랜서로 독립했답니다. 의학 논문이나 제약 관련 문서를 주로 번역했는데 집에서 혼자 일하는 생활이 저한텐 잘 맞았어요. 조용히 앉아 문장을 다듬는 그 시간이 좋았고 마감을 지키는 것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았죠. 남편 도진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어요.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이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조금 멀게 느껴졌고 직업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도지는 생각보다 소탈했어요. 잘난 척 없이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고 저한테 번역 일이 힘들지 않냐고 좋아하는 일이냐고 먼저 물어봐 줬죠. 그게 좋았어요. 의사 집안 아들이라는 배경보다 의사라는 직업보다 그냥 그 사람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사귄 지 1년 반쯤 됐을 무렵 도진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기꺼이 그러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요. 인사를 처음 드리러 가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 벽면 가득 걸린 표창패와 감사패,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각종 수상 기념품들, 그리고 응접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시어머니의 그 표정, 웃고 계셨는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무언가를 재고 계신다는 걸 그때도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결혼은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크게 치러졌어요. 도진의 집안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터라 하객수나 식장 규모 같은 것들을 놓고 처음부터 작은 신경전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소박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요 라며 밀어붙이셨고 결국 저희 의견은 처음부터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시작이 그렇다고 앞날까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신혼집은 남편의 병원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원래 사 놓으셨던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죠. 30평대 깔끔한 곳이었고 저는 그 공간을 제 손으로 하나씩 꾸미면서 이 집이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되길 바랬지요. 남편은 수술 일정이 많아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밥을 같이 먹었고 주말엔 가끔 둘이서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엔 안부 전화인 줄 알았는데 통화할 때마다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한마디씩 얹으셨죠. 지아야, 도진이 아침 먹고 나가지. 꼭 차려줘야 한다. 그 애가 수술을 많이 하면 체력 소모가 심한데 보양식 좀 챙겨줘야지.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살림을 너무 대충 해. 의사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해온 것도 없는데 잘해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적인지 잔소리인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대놓고 뭐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뜻한 관심도 아닌 것이 저를 자꾸 작게 만드는 말들이었죠. 직접 시댁에 가는 날이면 더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놓는 음식마다 한 번씩 흠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이건 간이 좀 싱겁다. 이건 도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한다. 처음 몇 번은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차려가도 뭔가 하나는 반드시 틀렸답니다. 도진한테 살짝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부족한가 봐. 나도 기가 막 죽네. 그러자 도진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며 말했죠.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잘 툴툴거리시기도 하고 그냥 흘려들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도 듣지도 않았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기 시작했어요. 흉부외과라는 게 워낙 중증 환자를 다루는 곳이라 응급수술이 밤새 이어지는 날도 있고 당직이 연달아 잡히는 주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병원 앞 레지던스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수술을 길게 한 날은 그냥 운전하는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환자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은 맞았죠.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문제였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이 매주가 되고 매주가 거의 매일 됐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날이 늘었고 번역 마감을 맞추느라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거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끼는 밤이 쌓여갔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겨하는 기간인데 말이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도진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아무리 바빠도 아내가 남편 건강을 살펴야 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어머니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만 했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 걱정은 저한테 하시면서 정작 아들한테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될까? 나는 프리랜서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바로 말했어요. 거긴 혼자 지내기도 좁아. 번역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데 거긴 안 맞아.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나아. 말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온 대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대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번역 마감이 일찍 끝난 날이었고 오랜만에 따뜻한 걸 해가고 싶었어요. 혼자 밥 먹는 날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오전부터 사고를 구워서 본 용기에 담고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레지던스로 향했죠. 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것뿐이었죠. 레지던스 주차장에 남편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죠. 몰래 비밀번호를 조용히 눌렀어요.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구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베이지색의 굽이 있는 펌프스였는데 제게 아니었죠. 거실 소파엔 여자 재킷이 걸쳐져 있었고 싱크대 위엔 와인잔 두 개가 나란히 엎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침실 쪽에서 소리가 났죠.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도진이 침대 위에 있었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둘 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일으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죠. 도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굳어버렸죠. 이불 내려! 지금 당장 내려! 도진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지아야,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오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렌즈는 똑바로 들이댔지요. 움직이지 마. 다 찍고 있는 거야. 도진이 벌쩍 일어나며 막으려 했어요. 지아야, 제발! 박도진, 한 발짝만 더 와봐. 그 한마디에 남편이 멈췄어요. 저는 둘을 찍고, 침대를 찍고, 바닥에 나뒹구는 옷가지들을 찍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재킷을 찍고, 와인잔을 찍고, 구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었어요. 도진이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죠. 지아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이 사람은 됐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면 설명이 필요 없었죠. 저는 들고 온 본 용기와 반찬통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뚜껑이 튀어나가면서 사골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반찬들이 쏟아졌어요. 내가 미쳤지. 이걸 고아가지고 왔어. 진짜 미쳤어.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너무 비참했거든요. 레지던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다리가 풀려 한동안 걸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단번에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바람핀 걸 안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찍어온 사진들을 USB에 옮겨 담으면서 저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로펌이었는데 상담실 소파에 앉아 찍어온 사진들을 변호사한테 넘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지요. 말로만 듣던 불륜. 아무리 대한민국이 불륜 천국이라고 하지만 내 남편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요? 집에 돌아와 도진 핸드폰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은 도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을 열었죠.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카톡 목록을 내리다가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대화창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죠. 한유라였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죠. 주고받은 카톡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대화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도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병원 예약해 주실 거야. 애는 지워야지. 라고 했어요. 애는 지워야지?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죠. 아이를 지운다는 게 어떤 말인지, 그걸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병원까지 예약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리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사진 폴더도 열었어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레지던스 안에서 찍은 것도 있고 외식하면서 찍은 것도 있고 그렇게 바쁜 사람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창 신혼이었죠.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시댁 밥상을 차리던 그 시절부터 다른 여자는 이미 남편의 레지던스를 들락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지요.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봤는데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댁에 가게 됐어요.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갔죠.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살짝 문을 열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무엇이든 증거로 남기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뭔가를 치는 소리가 났어요.
야, 이 녀석아, 임신은 잘 넘어갔으면 됐지. 그걸 걸리고 어떡하려고 해. 걸리면 어떡하냐고.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혼 전에 그렇게 많이 만났으면 됐지. 또 여자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이번엔 마음 잡으라고 했지. 네가 좋다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니까 이번엔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 아휴, 만나는 여자들은 죄다 왜 그러냐고. 도진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엄마, 목소리 낮춰. 지아 온다고. 지아가 뭘 알아. 화장실 갔잖아. 그 여자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거야? 응, 다 끝났어.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지아가 사진까지 찍어갔어? 변호사 얘기도 하던데. 아유, 이 녀석아,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이혼 소송까지 가면 병원 망신이고 지방 망신이야. 어떻게든 무마해. 지아한텐 내가 얘기할게. 저는 화장실 안에서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음을 했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아버님이 병원장이잖아. 도진이가 흉부외과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전문인데. 네가 불륜이니 뭐니 들고 나와서 법정 가면 병원 망신이고 지방 망신이야. 도진이 커리어가 끝나는 거야. 그거 네가 원하는 거야? 정 이혼하고 싶으면 하긴 해. 근데 불륜 얘기는 꺼내지도 마. 조용히 협의혼으로 끝내면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주고. 괜히 법정 가봐야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네가 내 아들 내조를 제대로 했어? 신혼부터 남편도 못 잡아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여자가 집에서 남편을 편하게 해줬으면 밖을 기웃거렸겠어?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따지고 보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만 잡아 써봐라. 도진이가 저랬겠나. 아들이 결혼 전부터 여자를 여럿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 신혼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직접 나서서 친히 병원까지 예약하셨던 분이 저한테는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말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땀 한마디만 했죠.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할게요. 시댁문을 나서면서 녹음을 멈추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장 사진, 카톡 캡처, 시어머니 육성 녹음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면서 그날부터 이혼 소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혼 소장이 도진한테 송달된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죠. 며칠 전 시댁에서 저한테 하시던 그 여유로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소장에 불륜이니 낙태니 이게 다 뭐야? 내가 협의혼으로 조용히 끝나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위자료 챙겨준다고 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죠. 소송으로 가면 어머니도 피곤하실 거예요. 낙태 교사 내용이 법정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낮아졌어요.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도진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죠. 합의를 보자는 거였어요. 병원장 시아버지의 흉부외과 전문의 아들. 법정에서 불륜과 낙태 교사가 공개되는 건 그 집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낙태라니요. 병원 평판, 의사 면허, 집안 체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쪽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협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도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죠. 도진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자료 금액을 봤을 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변호사가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올렸어요. 도진 측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인했지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3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차린 밥상, 혼자 불 끄고 잠들던 밤, 레지던스에서 손이 떨린 채로 찍던 사진들, 녹음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죠.
사실 알고 보면 도진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안 게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잘 살아라, 이년아. 한마디였어요. 남편의 바람기에 탐탁지 않아도 저를 받아들이셨는데 결국엔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어머니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일본 번역 계약건 관련 출장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래전부터 들어온 제안이었는데 결혼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이 결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지켜야 할 게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32살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도쿄에서의 시간은 바빴어요. 출판사 미팅이 연달아 잡혔고 번역 샘플 작업을 하면서 밤을 새운 날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내 일을 내 속도로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계약도 잘 마무리됐어요. 미팅 마지막 날 담당자가 악수를 건네며 말했지요.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웃으면서 손을 맞잡았어요.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죠. 귀국 당일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도쿄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새 집을 구해야 하고 새 거래처도 더 늘려야 하고 혼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어딘가 작게 설레기까지 했죠. 하네다 공항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세점을 지나고 카페를 지나는데 저만치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걸음을 멈췄어요. 체형도 걸음걸이도 틀림없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옆에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란히 걸으면서 시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걷고 있었죠. 사실 처음 마주친 건 공항이 아니었어요. 출장 첫날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프론트 앞에 섰을 때였어요. 옆 카운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렸을 때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도 저도 얼굴이 굳었죠. 지아야, 너 여기 왜 있어? 출장 왔어요. 아버님은요? 나는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세미나 동료라고 하기엔 시아버지 팔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창가 쪽 테이블에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주보고 앉은 게 아니라 나란히 붙어 앉아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여자가 소리내어 웃는 게 보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나왔어요. 같은 층이었죠. 또 여자가 시아버지 볼에 입을 맞추고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복도 끝에서 모든 장면을 또 담았어요. 그리고 귀국 당일 공항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다가 인사를 하게 됐죠. 여자가 자기야, 저분 누구야? 라고 물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다가오면서 낮게 말했어요. 지아야, 모든 건 오해야.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럽구나. 저는 시아버지 말을 끊었어요. 아버님, 저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해요. 저 이혼했잖아요. 그 순간 여자가 다가와 시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자기야, 빨리 가자. 저는 또 핸드폰을 들었죠.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 시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 호텔 체크인 하던 장면, 레스토랑, 같은 층에서 나오던 장면까지 사흘치 영상을 시어머니한테
한꺼번에 전송했어요. 메시지도 보냈죠. 어머니,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거는 다 여자가 잘못해서예요. 어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어머님 내조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어머님도 참 마음도 넓으시지. 세미나까지 여자랑 같이 보내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다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한 걸까요? 그런데 남편 바람은 다 여자 탓이라고 하던 시어머니한테 분풀이한 건 맞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 불빛이 까마득하게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영상을 전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였어요. 10통, 20통. 진동이 계속 울렸죠. 저는 한 통도 받지 않고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따라 비행기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장에 빠져나오는데 도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가 공항 갔어. 빨리 연락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출국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남의 남편을 꼬셔? 이 뻔뻔한 거사. 아빠 뻘 되는 남자한테 매달렸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부끄럽지도 않아? 출국장 입구 앞이었어요. 시어머니가 40대로 보이는 그 여자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계셨죠. 여자가 머리채를 잡힌 채로 소리 질렀어요. 아니 이 할머니가 진짜 미쳤나? 손 놔요. 손 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좋아서? 좋아서 유부남이랑 만나는 거라고? 유부남인 게 뭐가 중요해. 오빠가 먼저 날 사랑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더 세게 잡아당기셨어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시어머니 손을 뜯어내려고 말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둥대며 말렸어요. 그만해. 사람들 다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당신이 어떻게 딴 여자랑 이러고 다녀? 그것도 병원장이? 도진이 바람기 잠재웠더니 당신이야 이제?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리를 지르시다가 울음도 터졌죠. 저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쳤어요. 그러다 딱 1초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난리판을 영상으로 찍어 도진한테 전송했어요. 메시지도 남겼죠. 박도진, 바람도 유전인 거야? 전송하고 나서 도진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번호도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갑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 하늘이 생각보다 높았죠. 3년이었어요. 잘난 의사 집안에서 눈치 보며 밥상 차리던 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집으로 왔죠. 차창 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상황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내 탓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증거가 없어서 혹은 아이 때문에, 집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계신가요? 때론 사람들이 스스로 안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거를.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하나였죠. 증거는 반드시 남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요.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번역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억울했던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이 더 빛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삶도 조금 더 빛나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